역시나 에코프로 BM은 SK-On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SK-On 제품 출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에코프로 BM 실적도 1분기에 흑자 전환했는데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공장 원래 올해 말이었는데 내년 초 예상하고 있죠. 54,000톤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랑 구독 모델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분들 외에 다양한 분들 만나려고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강연하니까 또 와서 참여하시면 되게 재밌고요. 강연뿐만이 아니라 강연 끝나고 나서 1시간 넘게 저한테 궁금한 거, 또 해외 주식 담당하시는 뭐 김선영 대표한테 궁금한 거, 상업용 부동산 비트코인 담당하는 뭐 이부영 이사한테 궁금한 거,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강남 그 언주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장이 좋은데 예전에는 또 국장 떠나는 게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국장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라고 할 정도로 장이 좋은데, 어찌됐든 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은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황은 어떤가요? 미국은 조금 부진합니다. 하지만 유럽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세가 나오고 있고요. 5월달 판매 데이터도 유럽이 25%가 넘는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유럽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합산 유럽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 배터리 출하량은 중국을 포함해서 32.4%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의 전체 배터리 탑6가 여전히 77.3%,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게 이 SK온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 상당히 부진했는데 SK온이 4.2% 점유율 탑6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BYD하고 CAT 외에 글로벌 6월 중순까지 데이터를 보면 고션이란 중국 업체가 조금 올라온다는 게 약간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적 전기차 판매량 중국 포함입니다. BYD가 여전히 1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BMW 모두 상위권에는 위치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5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누적 판매량이 약 마이너스 16%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건 것 같아요. 모델 Y 주니퍼 신형 모델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완전히 쫙 깔린 게 아니다. 4월 말부터 깔리기 시작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매량이 들어오는 거는 최소한 6월 말, 이제 아마 7월 말에 제가 다음 달에 출연하면 6월달 데이터 나올 건데 6월달 데이터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신형 모델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BMW하고 아우디인데요. BMW i4와 i5가 판매가 조금은 회복되고 있지만 나머지 아우디하고 리비안에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 삼성 SDI 주력인 아우디 Q8 e-트론이 판매가 상당히 감소했고요. 다만 리비안 역시도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타격을 입었고, SK온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SK온 미국 공장 때문에 하반기에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하반기 가동률 70% 중후반대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 주역은 역시나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아이오닉 5와 EV6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역시도 판매가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ID4와 ID7 역시도 판매량이 나오면서 SK온 배터리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부진한 부분을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빠르게, 그리고 GM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엔솔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솔은 테슬라, 그 다음에 GM, 기아, 폭스바겐, 특히 GM하고의 판매량 포지셔닝 비중이 큽니다. GM의 쉐보레 에퀴녹스, 그 다음에 블레이저, 그 다음에 실버라더가 모두 판매량이 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LG엔솔의 실적은 GM이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의 EV3 역시도 LG엔솔 판매량이 보탬이 됐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에 대응해서 현지 생산을 이제 다시 막 늘리려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공장 관련돼서 빠르게 벌크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판매량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ATL 같은 경우가 아주 최근에 재미난 사실 있죠. 급하게 미국 테슬라의 LFP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CATL 거 배터리를 갖다 쓴 건 아니고요. CATL 장비만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CATL 장비만 갖다 썼다는 거는 장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내재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전년 대비 9%밖에 성장을 못했다. 왜냐면 3월 달에 20% 성장했고 4월 달에도 두 자릿수 성장했는데 5월 달에 5% 하락 전환했고 6월 달에도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포지션이 높은 기업들의 조금 배터리 출하량의 부진을 예상하고 있고 유럽은 5월 달까지 아까 말씀드린 30%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36% 성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 3사의 5월 달 기준 합산 점유율은 약 32%로 전월 대비 3%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판매량과 유럽 배터리 월별 데이터가 가장 실적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잘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재단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은 SK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SK온 제품 출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에코프로비엠 실적도 1분기에 흑자 전환했는데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가동률이 크게 상승할수록 즉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미국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 원래 올해 말이었는데 내년 초 예상하고 있죠. 54,000톤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공장은 지금 중국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체리 자동차, 중국 자동차에 처음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1조 넘는 수주를 받으면서 중국차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왜냐면 첫 스타트 끊는 게 어렵지 지금 스타트 이미 끊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충분히 왜냐면 중국에서 만약에 유럽에 더 많이 팔거나 미국에 팔기 위해서 이렇게 국내 배터리가 미국 현지 공장 지은 거, 유럽의 현지 공장 지은 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2차 전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LG엔솔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5조 5,654억이 나왔고요. 컨센서스는 5조 7,330억이니까 컨센서스보다 매출은 약 한 3% 정도 빠지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4,922억으로 컨센서스가 3,150억이니까 컨센서스를 훨씬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LG엔솔은 첨단 생산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약 14억의 이익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컨센서스 첨단 생산세액공제 AMPC 제외하면은 적자라고 예상했는데 AMPC를 제외하고도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요. 6개 분기 만에 첨단 생산세액공제 제외하고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 체리향으로 468 시리즈를 수주 받았기 때문에 중국 완성차 업체 수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68 원통용 배터리 시리즈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도 결국은 원통용 배터리로 굉장히 그 배터리 폼팩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원통용 배터리가 할 건데요. 그 부분 관련돼서 LG엔솔이 추가적으로 중국 업체들에 대한 수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통용 배터리를 할 수 있는 데가 CATL 정도인데 CATL하고 LG엔솔하고는 상당히 기술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이 제조 레퍼런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있다는 거고요. LG엔솔 유럽 고객사 수요 둔화는 있었지만 역시나 유럽의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의 ID4라든지 ID7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의 신차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테슬라 판매 부진 관련돼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라든지 지금 워낙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데 그런 측면이 테슬라가 실제 전기차가 워낙 테슬라에서는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 판매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만 말씀드렸지만 로보택시 관련돼서 지금 반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보택시에 관해서 말들은 많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차 전동화 시대로 갈 경우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대로 갈 때 결국은 LG 엔솔의 원통형 배터리가 견조한 출하량과 회복세를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의 이 배터리 관련돼서 2170과 4680 모두 공급 개시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 시장 점유율 하락 부분이 좀 일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르노 쪽의 배터리 공급이 2026년에 LG 엔솔이 예상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수주는 받았는데 납품 출하가 안 나갔던 것 일본 차들이 대거 있습니다. 보세요. LG 엔솔이 도요타, 혼다 모두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물량들이 드디어 올해 말부터 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 그 다음에 도요타, 혼다 요 시리즈 관련돼서 LG 엔솔의 배터리 출하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IRA 그 30D 보조금 $7,500 이 폐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요거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AMPC였습니다. 첨단 생산세액 공제, 미국의 공장 지어서 받는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 시장에서 28년도에 조기 종료될 거란 우려와는 달리 2031년으로 충분하게 연기가 됐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LG 엔솔도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배터리 전반적인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인 LG 엔솔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LG 엔솔은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가 측면으로도 이제는 LG 엔솔에 대한 목표가를 더 이상 증권사에서 낮추지 않고 일부 상향 조정하는 데도 나오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 LG 엔솔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로 앞으로는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는 효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를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800억 넘게 초과하는 실적으로 증명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하반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본업인 철강에서 상당한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가 여태까지 철강에 계속 부진했던 이유가 중국의 엄청난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중국의 철강업 감산 기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제6차 회의에서 철강 감산 촉진 계획을 밝혔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철강을 생산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당산 지역에서 중국 제강사들, 중국 철강 업체들한테 30% 이상의 감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철강업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미난 거는 기존 후판 그리고 그 외에 열연 제품에 대한 이 반덤핑 여부인데요. 지금 중국과 일본의 열연 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국내 철강 업체들의 상당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5월 달에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9% 감소하면서 실제 중국발 공급 감소가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6월 달도 현재 가동률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5% 이상 더 감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 이런 감산 추세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정부 중앙재경위원회에서 밝힌 당산시 감산이 구체적인 게 7월입니다.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추가 감산 가능성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하반기에 감산량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9월 달에 전승절, 10월 달에 국경절까지 추가 감산 가능성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난 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실질적으로 2월 달에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에 부과했을 때 철강 업체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가 3월 달에 철강업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살 이전에 발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덤핑 관세 부분이 상당한 기대감으로 가질 수 있다. 중국 업체들 자체적으로 감산하는 거 플러스입니다. 감사는 감사한 대로 진행하면서
반덤핑 관세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는 거고요. 열연강판은 수입산 후판의 3배가 넘는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열연강판 물량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무역위원회도 이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업황 개선이 예상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작년 기준 열연강판의 내수 판매는 886만 톤입니다. 요거 상식선으로 꼭 알아두세요. 그 중에 중국과 일본의 수입량이 359만 톤으로 중국과 일본의 수입량이 4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입하는데 이 수입 물량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반덤핑 관세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제품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됐는데 29%까지 국내 제품 점유율이 한 15% 정도 선에서 29%니까 약 2배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열연 가격이 톤당 10%만 오르면 포스코홀딩스 열연 관련 매출이 3,940억이 증가하는 엄청난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저수익 사업 자산 유동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현금 2조 6천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소재단 캐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물론 리튬에서 적자는 나고 있지만 내년까지 총 리튬 캐파는 9만 6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예상했던 건 27년 기준 9만 6천 톤인데 26년 말 기준으로 9만 6천 톤 리튬 캐파, 그 다음에 양극재 역시도 26년 내년 기준으로 30만 톤의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리튬이 드디어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만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가동률과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매출은 올해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리튬과 그 다음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두 개의 합산 매출이 약 4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데가 내년이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약 7천억에서 내년에 좋게 보는 데는 8,5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억에서 8,500억 사이즈 필바라 리튬 솔루션만 올해 전체 필바라와 아르헨티나 합산한 것보다 더 큰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솔루션은 나쁘게 보는 데는 8천억, 좋게 보는 데는 9,5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올해 리튬에서 나는 매출이 4천억 사이즈였다면 내년에는 1조 6천억 넘는 매출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필바라 리튬 솔루션과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출이 가동률이 약 70%, 80%대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최소 1조 6천억 정도는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사이즈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의 철강 판매량은 840만 톤에서 85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급 감소,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단의 회복, 그 다음에 반덤핑 관세,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7일 연속 오늘까지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미친 듯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사고 있다. 그래서 LG엔솔 쪽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4배 확대 뉴스로 보아 원전이 AI를 뒤이을 메가트렌드가 될까요? 원전 참 재밌죠. 왜냐면 최근에 한 2, 3일 조정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주도주는 저는 조금 더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한 15% 조정 나오니까 어제부터 다시 한 3일 조정받더니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모두 계속 반등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촬영하고 오늘 저희가 화요일 날 찍고 있는데 한 5%대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서 역시나 주도주다. 주도주는 기다린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 말을 또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됐고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미국 원자력 발전량이 연평균 1% 성장에 그쳤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발전량 대비해서 18.7%밖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1년짜리 단기적인 전망이고요. 전반적인 지금 대세는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가 신규 원전 건설이나 원전 수명의 연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원전 시장은 미국은 사실은 SMR 쪽 위주로 보고 있지만 미국 말고 지금 폴란드, 체코, 사우디, 네덜란드, 그 다음에 벨기에, 그리고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들, 베트남, 필리핀, 일본 뭐 여러 국가들에서 SMR 플러스 대형 원전이 본격적인 착공 가동 예정이거든요. 이게 약 한 기 짓는데 10조인데요. 70기 건설 중이에요. 70기는 이미 건설 중인 거고요. 100기 이상이 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기라고 하면 한 기에 10조 잡으면 1000조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주는 계속 재개될 거라고 보고요. 상업용 전력 수요는 AI 데이터 때문에 약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2%대 상업용 전기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지금은 연평균 5% 성장한다고 보면 이 엄청나게 AI발 변동성 높은 전력 수요를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절대 대체할 수가 없다. 왜냐? 전력 수급이 너무 불안정해서.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전력 수급의 간헐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업에 적절하지 않은 전력원이에요. 친환경은, 태양광하고 풍력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스페인처럼 일조량이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좋을까요? 아니면 풍력이 강한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유럽, 이태리 업체들, 이런 업체들처럼 풍력, 바람의 양이 강하면서 일정한지. 그러면 모든 제조업을 다 해상도시에 지을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전력이 피크 찍었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안정적인 동력원으로 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전기가 피크 찍었다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 전원이 뻑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저전원으로, 무탄소 베이스의 기저전원으로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전은 이미 거대한 AI 인프라의 일부가 됐습니다. 규제 리스크를 계속 트럼프가 완화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 업체들이, 국내 건설사들이, 또는 국내 주기기 업체들이, 국내 보조기기 업체들이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 그리고 완전한 트랙 레코드, 실질 가장 최신의 완공된 원전 레코드를 통해서 낮은 단가, 정확한 납기준수, 품질 경쟁력, 글로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핵 가속화 행정명령에 서명 소식을 했고, 벨기에도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 폐기했고, 스웨덴도 45년 만에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죠. 주요국들이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이미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완전히 원전의 주도권을 뺏긴 미국이 소형 모듈 원자력 SMR로 다시 원전의 주도권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400기가 원전에 계획 중이거나 수명 연장되거나 신규 예상되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밝힌 400기 원전의 최소 45% 이상을 한국이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겠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 미국의 대표적인 탑티어 웨스팅하우스의 실제 APR1000 설계 노형에 대한 레퍼런스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이미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바라카 아랍에미리트 원전에서 이미 트랙 레코드, 가장 최신, 작년 말에 완공됐어요. 바라카 원전이. 그 최신 트랙 레코드 갖고 있는 데가 국내 현대건설, 대우건설밖에 없다. 끝까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괴롭힌 프랑스 EDF 전력청은요, 우리의 강력한 경쟁사였는데요, 총 사업비가 급등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올라갔냐? 최종적으로 지었을 때 최소 적게는 30%에서 최대 많게는 2배 이상의 사업비가 급증했었습니다. 실제 프랑스 전력청에 공사를 줬던 발주처의 레코드였습니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 플러스 국내 세울 원전에서 납기와 예산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장비, 기술력, 최신 트랙 레코드, 가격, 이 모든 것들을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획득을 했고, 그게 실제 수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팀 코리아 체제로 이렇게 밸류체인의 완벽한 2차 전지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처럼 원전의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것도 국내 업체들의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원전 건설 시공사로 한수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전 기술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만들고 시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핵연료는 한전연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 KPS가 시운전을 하고 정비까지 합니다. 시공 대표사로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이 총괄 관리를 맡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밸류체인 내재화가 돼 있는 거는 프랑스 EDF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없습니다. 국내 건설사들과 국내 주기기 보조기기 업체들은 이렇게 앞으로 떠오를 미국의 SMR 개발사들까지 지금 이미 지분 투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투자를 하거나 신규 투자를 통해서 원전 SMR 시장까지도 이미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넘어서 운영 정비, 해체, 밸류체인까지 국내 업체들이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형 원전의 설계 수명이 약 40년에서 60년 수준인데 한 기당 1조 넘는 해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 해체 시장만 해도 500조가 열리는데 그 원전 해체 시장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 현재 탑티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건설이 71년에 건설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된 만큼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해체 기술 역시도 글로벌 탑티어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기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이상 높이려면 2026년 당장 매년 8기를 2040년까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지 원전 기업들이 이미 1979년입니다. 40년도 넘었죠. 45년 됐죠. 스리마이선 원자로에서 일부가 녹아내리는 사건 때문에 원전 착공에 소극적이었고 미국이 유일하게 최근에 원전 건설 시작한 게 보글 3, 4호기가 2013년, 12년 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미국 업체들은 공급망 변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자력 관련된 원자로, 증기 발생로, 압력 용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해외 업체에 의존해야 되고 금융적인 측면, 착공 비용이 81조에 달하는데 미국에서 지을 경우에요. 8개에 81조 6천억 이상 예상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도 재정 문제나 부품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미국은 철저하게 우리나라에 의존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미국의 프랑스 거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겠다가 든 게 우리나라의 가압경수로 원전 1400에 대해서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표준 설계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주력 원자로 가압경수로 EPR은 설계 인증 취득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천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경쟁사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전 시장의 대형 원전과 SMR 시장 모두 국내 파운드리라고 하죠. 원전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 중 가장 유망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꺾이면 현대건설, BHI, 대우건설, S&T에너지, 우진엔테 이런 작은 회사들까지 주가는 꺾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저는 충분한 기간의 조정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다시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또 급속하게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간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마케팅 총괄 사장인 김정관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인적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네이버 전 사장인 한성숙 전 사장이 중소기업부 벤처장관으로 임명 후보자 되니까 네이버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면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주가가 좀 슈팅이 나온 게 있고요. 역시나 이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도 AI 산업의 머리는 데이터 센터, 심장은 에너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에너지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가스터빈, 핵심 기자재를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그냥 캐파를 늘리진 않겠죠. 당연히 수주에 대한 이거 자신감입니다. 수주가 뒷받침되니까 캐파를 늘리는 건데 2027년까지 1조 3천억의 캐파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대형 원전 4기고요. SMR 12기, 가스터빈 8기가 현재 수준인데요. 2027년까지 1조 3천억의 캐파를 투자할 경우엔 SMR 20기고요. 가스터빈 12기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 리스크가 있다고 봤지만 그나마 너무 다행인 건 그 새로운 정부에서 신재생과 원전을 동시 활용할 거라는, 즉 에너지 믹스 정책을 언급함에 따라 원전에 대한 축소는 아직까지는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고요.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가장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원으로 국내 원전과 SMR이 조금 더 부각이 국내에서 또 부각된다면 국내 시장 내수에서도 확대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도 같이 꼭 보셔야 되는데요. 현대건설이 지금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다양한 국가들하고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웨스팅하우스 역시 미국 시장이랑 진출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27년에 슬로베니아, 28년에 핀란드, 26년에 팀코리아 대형 원전 포함해서 영국의 SMR, 그리고 당장 올해 말에 불가리아 대형 원전 EPC 코줄루두이 원전에 대한 아마 EPC 계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팰리세이드 SMR 계약 역시도 올해 말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가능한 대형 원전 1기당 사업비 10조를 예상하면 현대건설 같은 EPC 업체가 가능한 비중은 대략 50%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포함 슬로베니아, 핀란드, 영국, 그 다음에 팀코리아가 하는 이 대형 원전 수주를 받을 경우에는 최소 예상되는 수주 규모는 30조 이상의 수주 잔고 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홀텍하고 추진, 미국의 업체입니다. SMR 수주 관련돼서 2건을 기대하고 있는데 역시 대형 원전과 동일하게 EPC 업체가 지분 50%를 가져간다고 하면 3조 5천억의 매출이 더 추가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수주 기대감하고 성장 가시성이 모두 반영되려면 글로벌 EPC 업체들, 대표적으로 S&T 에너지가 수주를 받았던 버텍에너지라든지 여기 나왔던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DPR 컨스트럭션, CB&I 이런 업체들, 건설사들하고 실제 현대건설이 원전 관련돼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텍하고 추진하는 뉴욕주 IPC 135기 해체 작업 역시도 원전 해체 작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전 짓는 거, 해체사, 그리고 글로벌에서 원전 짓는 거, 원전 해체사 모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국내 주택 경기 관련돼서 이익 변동성이 컸었는데 지금 원전 관련된 매출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매출의 최소 20에서 30%를 차지할 경우에는 높은 그 이익 가식성, 그러니까 이익 증가 사이클을 고려하면 상당히 현대건설도 영업이익 1조 체력은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PBR은 1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EPC사의 평균 PBR은 1.7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걸 고려하면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PBR로 보면 0.9, 4, 5배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SMR 시장은 지금 2034년까지 약 3조에서 많게 보는 데는 30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전체 원전 시장은 한 개 짓는데 약 10조니까 100기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1000조 시장이 열린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 수주 받은 거에 50% 정도는 EPC가 가져간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의 수주 잔고는 2030년까지 30조까지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주가 급등 후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수급에 큰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전이나 조선이나 방사리 좀 쉬어가면 로봇주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최신 표를 가져왔는데 물론 상승률 측면으로 보면 로봇주 꿀리지 않아요. 코스피가 지금 오늘 제가 장중 데이터 넣었는데 13%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가 27% 정도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 로봇주 평균이 24%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는 못하지만 코스닥보다는 훨씬 2배 정도 좋은 수준이거든요. 한 50% 정도 초과 상승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주가가 주춤한 거지 하락 구간은 전혀 아닌데,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5조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대장주가 52% 상승해서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흐름을 봤더니 역시나 개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옆에 기관도 팔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 기타 범위 사고 있고 내외국인 사고 있는데 중요한 거 이 주도 세력.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40만 원 중후반까지 누가 올렸냐? 외국인이 올렸는데 외국인이 차익 실현한 거죠. 그런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로봇이 메가 트렌드 될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요 회사와 요 회사의 싸움을 계속 저는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하이젠 R&M과 로보티즈입니다. 하이젠 R&M하고 로보티즈 먼저 수급부터 보고 갈게요. 로보티즈는 여기도 개인이 열심히 사네요. 근데 여기는 금융투자, 단타성 물량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나 연기금 수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로보티즈는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려면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좀 중장기성 물량이 좀 들어오면 한 번 더 여기서 로보티즈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다. 하이젠 R&M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사모펀드만 사고 있고 은행, 연기금, 보험, 투신은 아예 수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 언제든 수급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조선원전 방산에 대해서 주가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원전 방산 말고 로봇이 그러면 글로벌 메가트렌드 성장 산업이 아니냐?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모멘텀은 많은데 주가 측면으로 좀 쉬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거 수익률 보시면 로보티즈가 166% 상승했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108%, 하이젠 R&M이 98% 상승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봇의 부품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하이젠 R&M하고 로보티즈가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벌어졌다가 최근에 로보티즈가 9,400억까지 올라오면서 시총 차이가 이제 600억 차이로 좁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총 싸움을 보셔야 되고 결국은 로보티즈나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 모멘텀은 나올 거예요.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그럼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포함해서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모멘텀이 언제 나올 거냐?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체, 자동차,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속속찮게 침투돼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그런 글로벌 그 레퍼런스들이 계속 나오면 로봇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띌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원전 방산이 지금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조선원전 방산이 한 3일 정도 꺾이면서 주가가 좀 기간 조정의 형태를 나타낼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측면이 상대적으로 로봇이 소외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로봇주는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1조대 미만이에요. 다 하이젠 R&M이 겨우 이제 1조고 로보티즈 9,300억이거든요. SPG 같은 경우는 5,800억, 클로버 같은 경우 4,700억. 이런 시가총액 1조대 미만인 회사들은 언제든지 포텐이 터지면 기간에 패시브 수급 자금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로봇주 주가는 안 좋지만요. 로봇 관련된 ETF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자산운용에서 만든 글로벌 휴머노이드 ETF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자산운용 만들고 나니까 미래에셋 나오고 뭐 다양한 키움 자산운용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ETF는 계속 생기고 있다. 그 말은 로봇 관련된 수급에 대한 당장 단기적으로는 안 들어와도 기대감은 계속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로봇주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아까 하이젠 R&M하고 로보티즈를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액추에이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액추에이터를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업체들이 완전히 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재하는 테슬라 정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현금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부품을 만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의 기술력이 당연히 로봇을 제작하고 로봇을 완성하는 업체들보다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은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빠르게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시장에서 빠르게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게 더 액추에이터 같은 업체들을 쓰는 휴머노이드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테슬라는 워낙 많은 자본력과 로봇 관련된 업체들 중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지만
테슬라 빼고요. 피규어 AI가 뭐 액추에이터를 완전히 내재화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액추에이터를 다 내재화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의 유니트리가 다 내재화하나요? 아닙니다. 엑스원 테크놀로지나 엔트로피나 뭐 이런 회사들 다 내자? 전부 불가능. 딱 유일하게 테슬라 정도만 액추에이터 내재화하려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부품 잘 만드는 액추에이터, 로보티즈나 하이젠 RNM이 당연히 기회가 올 수밖에 없고요.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 모두 흑자 전환을 연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업체들 중에 다 적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속들이 로봇 업체들 중에 흑자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도 아니고요. 협동 로봇도 아닙니다. AI 워커란 신모델을 2분기에 공개했는데 이게요. 밑에 바퀴 달린 반쪽짜리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에요. 그런데 벌써 선 주문만 40대가 넘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100대 넘게 팔 것 같아요. 대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대로 예상하면 한 40억 정도 매출 나오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200대 매출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럼 약 80억 정도 매출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요. 중앙아시아에 지금 생산 거점을 마련해서 지금 내년 말에 가동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공장 포함입니다. 성장성은 이제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올해 로보티즈 같은 경우 매출이 50% 넘게 늘어나고 영업이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를 가반화중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요. 소형, 대형, 중형 이 세 가지 사이즈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는 손가락에 활용하는 액추에이터 소형을 신제품으로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소형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기술적으로 하중, 경고성, 정확성, 품질, 레퍼런스 이 모든 측면에서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고 기술력 측면으로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올해는 450억대 매출이지만 내년에는 600억대 정도 매출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난 게 클로봇이란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 상당히 덜 하이젠 RNM이나 로보티즈보다 철저하게 소외된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시가총액은 4,700억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2배가 돼도 1조가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주가는 72% 1월달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은 많지만 그 중에 전문적으로 로봇을 자율주행하는 데 필요한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클로봇이 국내 탑티어입니다. 클로봇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카멜레온하고 크롬스가 있는데요. 카멜레온은 고정밀 지도 형상이 가능한 서비스나 제조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전문 소프트웨어 카멜레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크롬스입니다.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라고 하는 AGV, AMR 여기에 들어가는 표준 어플리케이션 80% 이상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크롬스입니다. 그래서 특정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종 로봇 간의 호환성이 이 크롬스나 카멜레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로봇 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어떤 통합 효과를 노리고, 클로봇은 로봇 하드웨어를 로아스란 클로봇의 자회사가 소싱을 해서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를 합체해서 판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라이다를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의 고정밀 지도를 작성하고요. 여러 대의 로봇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동선이 꼬이지 않게 통합 제어하는 시퀀스 제어 기술도 클로봇이 갖고 있습니다. 실내 자율주행 로봇 관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스마트 물류, 특화 공장, 물류 창고,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실내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을 국내는 이미 선점했고 글로벌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기차 부품과 약 40%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은 전기차 시장과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로보틱스 시장이 올해 2030년 기준으로 20조 이상의 시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 30%만 차지한다고 하면 매출 사이즈는 6조인데 6조에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비중이 약
20%라고 보면 매출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로봇 전체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예를 들어 30% 먹는다고 하면 2030년에 매출 사이즈 크게 커지는 거는 6천억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클로봇은 로봇 솔루션과 로봇 플랫폼까지 매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매출이 40% 성장했고요. 75억 적자지만 지금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로아스라는. 그리고 지금 로봇 통합 제어 시스템이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스마트시티, 대형병원, 그다음에 원자력 시설, 발전소 이런 다양한 산업 환경의 솔루션으로 쓰이고 있고요. 다만 최대 약점은 수출 비중이 아직 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클로봇 역시도 로봇 소프트웨어를 다방면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업용 청소기, 배송 로봇, 안내 로봇,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사족 보행, 탑티어 로봇, 스판 로봇의 필드 순찰 부분, 그 다음에 제조 물류 부분 등 다양한 로봇 관련된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올해 매출 사이즈는 최소 400억에서 450억, 내년에 600억 사이즈로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4대 그룹의 전부, 그러니까 삼성, LG, SK 지금 전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탑티어 업체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제조 물류 로봇 관련돼서 이미 MOU를 체결했고요. 국내 로봇 관련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올라운드 핵심 플레이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역시나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9억 나왔고요. 적자 폭을 20%나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결국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 로보틱스에도 가정용 로봇에 해당되는 나무엑스의 통합 관제 솔루션 시크롬스를 공급을 했고요. 클로봇은 이제 국내 B2C 시장에서도 물류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서비스 업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 수주 기반이 확대될 것 같고요. 라스라고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패키지 솔루션 쪽에 집중적으로 구독 모델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라스라는 서비스 구독 모델을 여기도 북미하고 유럽 쪽에 글로벌 고객 대상으로 시범 도입 검증이 끝났고 하반기에는 북미와 유럽 쪽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 SK, LG,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레퍼런스를 갖췄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클로봇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 쪽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억대 매출에서 작년에 120억, 올해는 약 200억대 이상의 매출을 물류 서비스 쪽에서 매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국내 총판 관련된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역시나 로봇 소프트웨어 역시도 관련 수익이 클로봇의 외형 성장을 좀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싼 기성 로봇을 구매하는 대신에 이 라스라고 하는 로봇 통합 솔루션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산업용이나 서비스용이나 다 바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드웨어 소싱 능력, 범용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통합 관제해서 보유하는지 여부가 글로벌 탑티어 로봇 회사로 가는 기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미국의 탑티어죠. 클리어 패스를 통해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스판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거든요. 아마 20개 이상의 글로벌 로봇 기업들하고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대량 생산 시기가 도래하면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국내 탑티어이기 때문에 이쪽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주목을 받으면 하이젠 RNM이나 로보티즈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연히 밑단에 있는 SPG나 클로봇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NM이나 로보티즈 올라온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면 클로봇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펀더멘탈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야지 지수에서 전체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17%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플레이에 울며겨자 먹기로 삼성전자를 좀 사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PBR 기준으로 0.98배 정도 되니까 저점 수준인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저점일 때가 0.8배니까 0.98배 많이 올라와서 6만 원 회복됐다고 해도 여전히 주가 부담은 없는 수준인 거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고점일 때 주가가 PBR 1.5배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역대 최저 밸류 0.8배 수준과 비슷한 여전히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이제 영업이익 9조 넘을 거라고요. 분기. 근데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지금 5조 중반 예상하고 있고 계속 떨어지죠. 원래
작년 2분기 때 10조 4천억 영업이익 찍었어요.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10조 4천억에서 5조면 반토막이죠. 상당히 부진할 걸 보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 외국인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3조 5천억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좀 사고 있어요. 보험사죠, 투신사죠, 연기금사죠, 은행사죠, 기타 법인사죠.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관 수급이 조금 회복되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보시면 외국인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조 7천억 샀어요. 7,700억.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런데 기관도 사고 있어요. 5천억. 근데 최근에 29만 원대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외국인 기관 계속 팔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철저하게 수급별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기관이 조금 사는 거고 외국인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조 7천억씩 사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실제 펀더멘털도 급격하게 갈리고 분기 영업이익으로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좋다는 이유는 철저하게 소외됐고 코스피 지수 플레이 측면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HBM 성과가 확인이 돼야 된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포지셔닝을 많이 갖고 있는 일반 D램과 낸드에서 중국에 계속 거센 파운드리 쪽에서는 SMIC, 일반 D램 쪽에서는 CXMT에 좀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낸드도 CXMT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중국하고의 어떤 격차를 더 벌리는 문제, 그리고 파운드리의 소위 말한 최근에 수율은 회복되고 있지만 가장 최신 데이터로 7.7%, 파운드리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7%예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64.7%인가 65%까지 올라왔거든요. 파운드리 점유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그 밑에 SMIC가 6%거든요. SMIC랑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1.7%까지 격차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지고 SMIC는 올라오고 TSMC는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파운드리가 이제 실적을 얼마나 깎아먹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 가전이 있는데 가전도 그렇게 막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회복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공개한 폴더블 접히는 거, 그 폰이 얼마나 좀 팔리는지 여부가 그래도 그나마 실적을 좀 벌크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나노 칩넷 개발 성공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4나노 칩넷 기술인데요. 이 칩넷이라는 것부터 일단 아셔야 돼요. 칩넷이 뭐냐면요. 중앙 처리 장치 CPU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 서로 다른 기능의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서 연결해서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바로 칩넷이라고 합니다. 칩넷을 삼성전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4나노 사이즈로, 그러니까 완전 초미세화 사이즈로 묶는 반도체, 각기 다른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묶어서 하나의 차세대 반도체로 만드는 기술에 성공했다는 거고요. 원래는 이 4나노 칩넷 기술은 시놉시스라는 반도체 가장 앞단에 설계를 하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요 두 회사 꼭 글로벌 회사인데 공부해 보셔야 돼요. 기술 특허, 시놉시스 기술 특허를 이용해서 초당 24기가비트의 엄청난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 그러니까 초당 24기가비트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가장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 다른 이런 GPU나 CPU나 메모리를 하나로 엮었다는 거고요. 여러 개의 반도체를 칩을 연결해서 대형 고성 칩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AI 반도체처럼 복잡하고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연산 기술에는 반드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나노 칩넷 기술을 삼성전자 자체 SF4X 공정에 적용해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양산한다고 하고요. 이미 삼성전자는 5나노 칩넷 기술은 상용화에 성공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2나노 공정까지도 업그레이드해서 여기도 칩넷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우클레라고 하죠. 우클레 요 영어가 뭐냐면 정확하게는 유니버셜 칩넷 인터커넥트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우클레를 활용한 1차 시제품 성능 평가에 통과했다는 거고요. 반도체 개발을 처음 나온 시제품을 기존 설계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클레 설계 자산을 파운드리 공정에만 최적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클레를 통해서 반도체 위탁 생산에 대한 속도까지 붙고 칩넷 기술을 대표하는 우클레라는 거는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클레는 삼성에만 해당되는 표준이 아니라 TSMC, 인텔 모두 이 우클레 표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는 회로 선폭을 줄여서
미세화 공정을 통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미세화 속도가 늦어지면 성능 향상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공정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TSMC,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인텔 모두 이 파운드리가 2나노 이하에서 바로 이 우클레라는 바로 유니버설 칩넷 인터커넥트 익스프레스 요 표준을 적용한 반도체 공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클레를 활용한 시제품 성능 평가에 통과했다는 것은 여기서 기술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업계 표준 우클레 방식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TSMC나 인텔보다 AI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도 평가할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말고 나머지 TSMC나 인텔 역시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반도체 업종 상황 전해 주실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아마 내일 실적 발표 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쪼개면서 봐야 되는데요. 1분기에 충격적으로 지금 DS 사업부가 이 반도체 사업부거든요. DS 사업부의 마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적게 보는 데는 3조 3천억, 많게 보는 데는 4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얼마 보죠? 지금 최소 하이닉스가 9조 보고 있습니다. 9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작년 4분기 때 넘었는데 올해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실적의 50에서 60% 실적 견인한 게 삼성전자 여전히 메모리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분기마다 수조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의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올 거냐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점유율이 급격하게 1분기 기준으로 7.7%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가동률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판매량은 2분기 실적 나오면 알겠지만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50% 이상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는데 올해 내내 HBM 주도권은 하이닉스로부터 뺏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마켓 시장은 HBM3E 12단 기준으로 하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70%까지, 가장 최신 HBM의 가장 최신 모델 기준으로 하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HBM 관련돼서는 70%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HBM3 8단이나 HBM3 그 다음에 HBM2까지 포함하면 하이닉스 전체 점유율이 한 55% 예상하고요. 마이크론이 한 20%대, 삼성전자가 약 30%, 저가치 포함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30%까지 올라오지만 HBM3 12단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요. 하이닉스는 70%까지 올라간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더 벌어진다. 결국은 3 12단 엔비디아 시장 진입 실패하면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매출은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HBM4에 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HBM4 내년에 일시 나노 공정 품질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HBM4가 바로 엔비디아 차세대 AI 제품 루빈에 탑재되는 건데 HBM4 역시도 하이닉스는 이미 시제품 테스트 통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돼서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HBM4가 가격이 동일 용량 3E 대비해서 40% 이상 비싸야지 적정 마진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못 올라간다. 그러면 공급업체들, 당연히 하이닉스 말하는 거는 마이크론 마찬가지고요. 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상당히 이익률이 하락될 수 있다. 왜냐면 칩 사이즈도 올라가고 입출력 단자수도 증가하고 로직 다이 비용까지 모두 증가합니다. 수율 만약에 떨어지면 HBM4 가격 상승률 양산 비용이 커버 못 쳐준다. 나머지 이런 칩 사이즈 증가하고 입출력 단자수 증가하고 로직 다이 비용 증가하고 수율 이 부분이 상당히 비용 부담이 되는데 가격 전가를 못할 경우에는 HBM4 역시도 상당히 마진율이 우리는 막 그 HBM 관련돼서 마진이 40% 50%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초미세공정 로직 다이 생산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자체 로직 다이 생산이 가능하지만 하이닉스는 TSMC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TSMC한테 또 일부 마진이 뺏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HBM4가 아까 입출력 단자수 늘어나고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 때문에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선 계속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돼서도 여전히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 협상력 강화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MD 말고 브로드컴의 삼성전자가 HBM3, 2를 공급하면서 엔비디아 공급망 합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생각보다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진입하는 데는 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28나노 이상 레거시 공정도 강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갤럭시 Z7 플립에 원래 기존의 6에는 퀄컴께 들어갔는데 다시 삼성전자 자체 AP인 엑시노스 포함해서 연말에 엑시노스 2600까지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운드리 2나노 그 수율이 잘 나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빅테크들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고 그 격차 벌어지는 거는 내년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수 플레이에 가까운 삼성전자보다는 본업인 반도체 펀더멘탈이 개선된다고 보면 하이닉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여전히 내년까지는 계속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계신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당연히 유튜브에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매일매일 핵심 기업만 추려가지고 업황, 시황, 기업, 산업, 매크로 그리고 수급까지 뭐 차트 분석까지 전부 매일매일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만 보시면 시황이나 그때그때 이슈나 그때그때 움직이는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매주 꼭 보셔야 될 주도주 산업과 주도주 기업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아까 오프라인 강연 사업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 서울 그리고 2달에 한 번 지방 가가지고 계속 오프라인 강연회 하고 저하고 김선영 대표, 이부영 이사, 윤여민 이사 이렇게 4명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거고 5월달하고 6월달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만 딱 핵심 인원만 모집해서 매달 30명만 하고요. 그 강연회는 주제가 맨날 바뀝니다. 지난달에는 뭐 화장품도 했고 조선도 했고 그전에는 로봇 산업도 했고 이번에는 뭐 반도체도 하고 배당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그때그때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 비트코인, 상업용 부동산, 심지어 매크로까지 모두 다 진행하니까 오시면 강연도 듣고 저희하고 1시간 넘게 뒤에 강연 끝나고 1시간 반 이상 질문 받으면서 굉장히 끈끈하게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6일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분데스 원주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하니까 그것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오시면 상당히 재밌고 도움 많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내 시장이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빅테크에 쏠려 있잖아요. 근데 국내 시장은 조선도 강하고 방산도 강하고 원전도 강하고 심지어 화장품 그죠? 최근에 반도체까지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잘 다변화할 수 있는 국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의 기회를 잘 노리시면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수익 나셨을 때 조금 수익 실현하시는 거. 내가 비중이 많으면요. 절반 이상 덜어두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가 제일 꼭지에서 매도하려는 욕심을 좀 버리시자. 내가 조금 싸게 팔면 다른 분이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거에 감사하자. 세 번째는 제발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밸류에이션도 계산해 보시고 본인이 직접 손품 팔아서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내 판단이나 투자 판단을 하셔야지 어떻게든 남 탓하거나 남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들은 내용 잘 정리해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복귀해서 정리해서 그 판단으로 밸류에이션까지 내가 직접 해서 이 가격대 그리고 이 기업 또 이 산업이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하면 투자하셔야 되지 유튜브만 보고 썸네일만 보고 이 기업 뭐 5배 가네 10배 가네 제발 그것만 보고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은 항상
20에서 30%는 꼭 들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또 재미난, 그리고 앞으로 또 메가트렌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도주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꼭 주도주 매매를 하시고 탐욕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본인만의 종목으로 체화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미장보다는 국장에서 계속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국내 주식 열심히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